전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는데 굉장한 제약을 줬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강남 쪽에 뭐 반포라든지 압구정 같은 경우는 워낙 돈 많은 현금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지역들은 또 그나마 좀 버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포의 재건축 단지들은 오히려 강남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적응을 하고 있는 건지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오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려 합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6.27 대책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일단 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고 거래량도 떨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 6월이 진짜 미쳤잖아요. 0.78 마포 같은 경우 0.9까지 갔잖아요. 마포 성동이 마포가 0.98이었고요. 성동이 0.99%인데 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숫자는 이제 보기 어렵지 않나. 우리 역사 속에 마포가 0.98 했던 적이 있었지라고 네. 할 정도로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시속 한 200km 너무 정도로 과속했어요. 이거 네. 뭐 포르쉐도 아닌데 200km로 달렸기 때문에 정부가 과속 단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속도가 단속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급증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 네. 평균이 0.43에서 0.43? 한 달 지났죠? 네. 지금 한 0.1%대까지 0.1%. 내려왔고요. 여름 휴가 지나면 조금 더 안정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추세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일단 급제동을 했다. 상승률은 꺾였다. 거래량도 6월 거래량이 아직 집계가 안 끝났습니다만 한 12,000건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상승률만 내려오고 가격이 안 떨어지면 사실 그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효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 올해 집값 올라갔는 게 도대체 얼마라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집값이 떨어져야지.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떤데요, 지금? 시장 현장 분위기는 뭐 가격이 동요되지는 않는데 예. 좀 재밌는 통계가 나와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사 결과가 6월 10일에서 7월 15일까지 이제 수도권 서울의 이제 아파트 거래량과 이제 가격 흐름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죠? 예, 7월 15일까지인데 이번 조사는 중위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일렬로 쭉 운동장에 세우고 중간을 딱 자르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게 중위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위 가격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책 발표 전에 수도권 중위 가격은 6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대책 발표되고 이제 예. 한 달이 거의 지났죠.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간 가격이 뒤로 좀 후퇴했다는 네. 얘기고요. 그럼 집을 사는 사람들의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중위 면적, 중간 면적이 전용 면적 84에서 75로 예. 면적도 좀 줄어들었고요. 거래량은 2474건에서 5529건으로 거래량도 떨어졌습니다. 수도권도 그렇고요. 서울은 중위 가격이 10억 9천만 원이었는데 대책 발표되고 8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중위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대출이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10억짜리 사려는 분들이 9억 아파트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매수자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면적도 전용 84 살려다가 전용 나는 75 사야겠다라고 해서 네. 후퇴를 한 거지 이게 가격 하락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가격 하락은 없다는 설명이신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 6월에 상승을 주도했던 마포구 같은 경우에서는 네네. 최근에 한 4억 원 떨어진 곳이 뭐 한두 곳 정도도 아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건 네네.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두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마포. 가장 6월을 뜨겁게 달궜던 마포에서 4억이 떨어졌다는 점은 압구정에 100억 아파트가 4억 떨어졌다 그러면 나 이해를 하겠는데 동이나 층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마포에서 그 정도 떨어지는 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첫 번째 제가 간 곳은 상암입니다. 상암 월드컵 파크 3단지. 라는 아파트인데요. 네. 이 아파트가 2003년에 입주했고 이 아파트가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12억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5월에도 12억에 거래가 됐고 네. 6월에도 뭐 11억 9천 또 있고 11억 3천 또 있고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7월에
8억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아, 이거 특수관계에 의한 증여성 거래 아니에요? 11층 맞습니다. 네. 아니 11억 12억 하다가 8억에 거래가 됐다. 보통 첫 번째 의심하는 건 우리가 직거래로 의심하거든요. 근데 실거래 확인 사이트를 보게 되면 직거래는 직거래라고 뜨는데 이번에는 네. 직거래는 아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끼고 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돼서 현장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증여성, 그러니까 특수관계라고 하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인데 세법에서는 30%까지는 네. 봐줍니다. 뭐에 30%? 그러니까 거래 시세가 있을 거잖아요. 예. 시세의 30% 정도까지는 아우 니들 친하니까 아. 좀 저렴하게 해주는 거 인정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30%를 넘어가서 저렴하게 하면은 너 그거 탈세야 조사할 거야라고 하는데 아마 그 기준에 딱 맞춰서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사례가 두 가지였잖아요. 네네. 하나는 그렇게 설명이 됐고 두 번째도 특수관계예요? 두 번째도 마포인데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있는 네. 바로 옆에 있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도 거래를 보니까 20평과 23평 둘 다 좀 이상한데 두 개 다가 23평 같은 경우는 최고 가격이 6월에 13억 9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7억 원 거래가 나왔고요. 20평 같은 경우도 11억 거래가 되다가 7억 2천에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더 이상한 게 네. 생각을 해보세요. 13억 9천인데 거의 14억 정도 되잖아요. 7억이면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30%보다도 더 저렴하게 팔았는데 이거는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특수 관계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현장 부동산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3자 그러니까 뭐 채무 관계가 있거나 뭐 상계 처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3억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네. 집을 좀 저렴하게 팔아요라고 해서 집을 저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예. 아무리 저렴하게 팔아도 국세청에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만 문제를 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관계는 저는 아닐 거로 좀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물건은 아니다. 네. 현장에 가봐도 이런 물건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은 네. 워낙 노후가 돼서 이 전세가 싸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전세 끼고 살려면 투자금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네. 들어가죠. 저는 이번에 임장을 가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 이번에 627 대출 규제가 재건축 단지들한테는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 예를 들면 우리 23평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13억, 14억인데 전세 가격이 3억 대거든요. 3억 5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내가 현금으로 입금을 하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입금하기도 사실은 만만하지 않는 돈이고 대출을 받게 되면 이번에 6억이라는 제한도 있습니다만 실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자본력, 내에. 대출력 다 힘들어졌다는 얘기군요. 근데 이 아파트가 1986년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 지은 아파트인데 아시안 게임 할 때 지은 오래된 20평, 23평 아파트에 우리 가족이 한마디로 10억 정도 투자할 여력이 되시는 분이 가족이 거주한다?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우리 와이프가 쫓겨날걸요? 저 쫓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못 살아!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장 분위기도 매수 문의는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627 대책이 어떻게 보면 재건축 단지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시죠. 전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는데 굉장한 제약을 줬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강남 쪽에 뭐 반포라든지 압구정 같은 경우는 워낙 돈 많은 현금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지역들은 또 그나마 좀 버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포의 재건축 단지들은 오히려 강남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현금 부자들만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인이 되겠네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것도 이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대환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대환 갈아타기? 대출이 뭐냐면 갈아타기 맞습니다. 갈아타기인데 제가 5년 전에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네. 5년 전에 이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예. 1%, 2%대 그랬죠. 저리 대출을 받았는데 요즘 대출 중에 옛날하고 다르게 뭐가 유행을 하냐면 혼합형 상품이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그렇죠. 합쳐져 있는 고정금리를 거. 5년 동안 받고요. 5년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는데 5년 동안 저리금리 2%대로 받다가 최근에 전환되게 되면 갑자기 4%대 껑충 높은 그렇죠.
금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저렴한 전세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출 3억을 받았는데 4% 5% 부담스러워.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보고 싶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KB에 대출을 받았는데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뭐 농협에 받고 싶은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금액은 똑같잖아요. 3억인데 나는 갖고 3억짜리 똑같은 다른 은행의 저리 대출 상품을 갈아타고 싶은데 네. 이걸 금융권에서는 뭘 보냐면 생활 안정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1억까지만 그 자금의 인정. 성격이 달라진다는 성격이 거군요. 달라지니까 1억까지만 인정이 되는데 평균 대환 대출 금액이 1억 5천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니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3억 대출인데 네. 대출량은 3억 똑같아. 그냥 저렴한 대출을 금리를 받고 싶을 뿐인데 그 은행만 갈아탈 뿐인데 은행만 갈아탈 뿐인데 왜 우리까지 규제를 하니? 라는 벌매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저는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자 50만 원 내는 분이 이제 갑자기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월급은 똑같은데 학원 보내야 되고요. 생활비가 똑같은데 50만 원 돈을 더 쓰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가 위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량은 똑같은데 저리 대출로 예. 갈아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생활 안정자금 대출 1억으로 이렇게 규제하지 말고 이런 분들은 예외로 좀 구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서는 기존 주담대 금액 그대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보통 만기 30년으로 제한이 되니까 그렇죠. 월 상환액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네. 기존에는 40년이었는데 이제 40년 또 막아버렸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받는 대출은 저는 좀 풀어줘야 우리 네.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한강벨트 주변의 고가 아파트인데 그렇습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적은 그 중저가 아파트에서 이 심리가 위축되는 바람에 그러니까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정작 집을 못 사는 뭐 그런 본의 아닌 피해가 발생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제가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출 시행 전하고 시행 후에 집합 건물, 아파트, 공동주택의 거래를 분석을 했는데 줄어들긴 했습니다. 거래량이 19.9%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어느 지역이 많이 줄어들었느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은 10.9%가 줄어들었는데요. 경기도는 35.8%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잡으려고 했는데 아. 서울 한강벨트 집값 잡으려고 했는데 어설프게 경기도가 투자 심리가 더 많이 위축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 대책이 666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그랬죠. 드렸는데 네. 6억 대출에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요.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6억 대출이야 경기도나 인천이 우리 6억까지 대출 받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경기나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큰 부담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내 집 마련 안 하시는 분들이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강벨트에 더 많은 사람들 보다는 오히려 처음으로 집 한번 사려는 분들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오면 보통 그 타깃으로 한 지역 말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서울 같으면 노도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 어때요? 풍선이 좀 불어지고 있나요? 생각보다 풍선이 그렇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도강에 6억 대출 받을 일은 잘 없거든요. 그러면 집을 사려는 분이 한강벨트에 6억 대출이 맡겼으니까 내가 노도강이라도 가야지 라고 가면은 괜찮은데 네. 최근에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고요. 나는 한강벨트에 마포나 성동에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혔다고 해서 노도강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힘에 좀 붙이는 것 같고 노도강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가보면 느끼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 제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금액대가 낮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강남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상대적으로 강남은 맷집이 그래 때려봐. 우리 권투 같으면 헤비급 선수처럼 그 정도 맞아도 난 괜찮아 라고 하는데 노도강 같은 경우는 약간 플라이급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풍선 효과가 나오려면 그 대출 의존도가 적은 지역에서는 나오지. 그렇습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가 잘 안 나오죠. 오히려 지역 규제가 더 강력하죠, 효과가. 금융 규제보다는. 지역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하고 강남 쪽은 뭐 워낙 규제도 지금 많이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대출 규제보다는 오히려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노도강이나 경기, 인천 지역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지역의 가격을 끌어올리려면 교통적인 호재라든지 정비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좀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추가 분담금 이슈, 공사비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금적인 매력이 없으면 사실 사업이란 게 진행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지역은. 지금은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하죠. 강남 쪽이야 뭐 워낙 선호도가 높고 뭐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어도 노도나도 원하는 수요자들이 풍부한데 네. 앞서서 이제 우리가 노도강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계동에 상계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개발 호재들이 있어요. 창동 쪽에 뭐 GTX-C도 예정되어 있고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사비 이슈. 네. 강남에 뭐 30억, 40억 아파트 하는 곳들이 추가 분담금 5억 내라고 하면 집값이 한 6분의 1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집값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예. 추가 분담금을 3억, 5억 내라고 하면 그 집값만큼을 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계동도 지금 상계주공 5단지로 저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2003년도에 이제 GS건설 시공사에서 공사비 뭐 5억인가 추가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사업이 시공사를 바꿔버렸거든요. 네. 지금 바뀌었는데 바뀐 시공사에서 더 많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첫 대책이 상당히 세게 나왔고 뭐 대통령도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던데 이게 맛보기라고 했잖아요. 네네. 사이드 디쉬예요. 메인 디쉬. 저는 그게 더 관심이에요. 뭐가 될까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세금 같아요. 강남에 계시는 또 한강벨트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보유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올릴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바뀌기도 하고 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더라 했으니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금 규제 할 수도 있죠. 세금 규제 빼버리면 안 되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만약에 집값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명분이 있잖아요. 자신 있게 세금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네. 종합부동산세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 공시가격을 20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20억에 그대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공제를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12억까지 공시가격 12억을 빼주고요. 다주택자들은 9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집 하나 가지고 있다 20억인데 12억을 공제해주죠. 8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8억이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할인을 더해줍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할인율을 곱하는데 이 할인율이 60에서 100%까지예요. 아, 이게 MB 정부 시절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네. 막 난리가 났잖아요. 경제가 막 아우 큰일 났어. 아우성을 치니까 MB 정부에서 야 그러면 우리가 할인 좀 해줄게라고 해서 할인율을 적용한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네. 박근혜 정부 때는 80%였어요. 그러면 내가 세금 내야 될 금액이 있다면 80%만 과세 표준으로 잡아주는 건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만히 보니까 야 니들 지금 80%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니들은 좀 더 혼나야 돼 라고 해서 매년 5%포인트씩 95%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보니까 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95%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60%로 내렸습니다. 이거는 네. 법 개정이 필요 없고요. 시행령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 60%는 또 너무 낮아. 다시 올려라고 해서 지금 80%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60에서 80%로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0억이었는데 예. 그럼 6억 낼 거에 8억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게 나오는 이유가 아마도 세수 부족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세 부담을 줄여주는 어떤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완충제를 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제 좀 완충제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완충제가 60%까지 할인을 해줬다면
80%까지 20%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이번에 이제 7월, 9월이 재산세 내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인데 고지서 받아본 분들이 좀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보다 올랐네라고 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를 내게 되면 저는 양도세 나중에 팔 때 그 필요 경비를 좀 빼줘도 조세장이 좀 덜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은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좀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책에 대한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좀 시장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크게 보기보다는 좀 세밀화해서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